네, 여러분 오늘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복하기라는 주제고요. 옵저버빌리티 확보 전략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그다음에 넥스 클라우드의 넥스 클리퍼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 웨비나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모두 격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드라마죠. 여기에 스퀴드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려 옵저버빌리티 게임이라고. 제가 약간 말하려니까 되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제가 말을 더듬었는데요. 네, 이런 게임을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456억 상금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1번 플레이어, 2번 플레이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지금 122번 플레이어까지 들어와 계시네요. 네, 먼저 1, 2번 플레이어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애드보케이트 송창환입니다. 저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나오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제들을 사실 저와 그리고 저희 마스터분들과 함께 찾고 이것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사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 페이스북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유저 그룹 및 오픈톡 그리고 저희 기술 문의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은 쉽고 빠르게 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하님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라이프님, 양지웅님.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저는 부탁드립니다. 426번 플레이어인가요? 네, 저는 넥스클라우드에서 CTO를 근무 중인 양지욱입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데보스 관련돼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회사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솔루션, 옵저버빌리티 관련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사회자 김상인이고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팅에서 있습니다. 자, 안내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름은 전화번호 뒷 4자리나 아니면 본인 실명, 성명 3글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상품 안내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2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티셔츠. 여기 깨지네. 어떡하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티셔츠랑 그다음에 굿즈, 맥세이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문을 완성해 주시면은 아메리카노 20분 추첨해서 드리는 이벤트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제 재량으로 10분을 마지막에 즉석으로 뽑아서 당첨자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복하기 옵저버빌리티 확보 전략 바이 네이버 클라우드 앤드 넥스 클라우드, 넥스 클리퍼.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 세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차하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신지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복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언급을 하자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는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클라우드 장점을 사실 모두 활용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을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그 실행하기 위해서 접근 방향이라고 사실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장점이 있지만은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유연성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CTO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가지고 계신 의견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유연성 부분에서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장점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네. 컨테이너를 확장하고 서비스 트래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개발하는 그 환경을 검증하는 환경과 운영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해서 개발, 검증, 운영계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서 좀 접근을 많이들 하세요. 기존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구성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예산 그리고 관리되는 그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쉽진 않았어요. 근데 컨테이너가 나오면서 그거를 개발자들이 기존보다는 좀 더 쉽게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점이 되는 거고, 개발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런 환경을 쓰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활용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하게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전에 한번 언급 주셨던 옵저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또 MS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객들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객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벤트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어떤 또 장애 사항이 벌어졌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사실 업저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어저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단순히 이제 모니터링으로서 어떠한 그런 시스템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걸 넘어서 로그나 이런 것들, 메트릭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그런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부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메타포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유재석 씨가 TV를 보는 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PD분들이, 방송국 PD분들이 그 서비스가 라이브 되는 걸 보고, 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커트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대응을 위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유재석 씨가 자기가 나오는 TV 보는 그 행위는 업저버빌리티인 거죠.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멘트를 이렇게 했네. 아, 이 상황에서 어떤 그런 표정이 이랬네. 그럼 고쳐야지.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내뱉는 로그라든지 메트릭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번에 서비스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트래픽을 커버하고 문제가 없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업저버빌리티인데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완전히 찰떡같이 이해가 돼요. 네, 완전 이해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설명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보하기 위해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터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심플 앤 이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사용하려는 목적이 얼럿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CI/CD와 그리고 데브 셋옵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데브 툴즈를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강점을 언제 어디서든지 제공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현재 여러 글로벌 리전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사실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공, 그리고 원료 이런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서비스가 하드웨어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와서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리전에 특히 싱가포르 리전에는 12월부터 이 VPC 멀티존을 사용이 가능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글로벌 리전에 대해서 투자 및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라고 해서 사실 간단히 몇 번 클릭만으로도 자신이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가능하며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접근도 제어도 가능할 수 있고 컨테이너가 올린 내용, 이미지에 대한 올린 내용에 대해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분석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는 간단히 자신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에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 등록은 완료되게 되고 만약 사용자가 자신의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도구 파일만으로도 변화시켜가면서 이것들을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데브 툴즈를 이용을 해서 소스 커밋에서 도구 파일을 올려놓고 소스 커밋은 프라이빗 키
리파지토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트에서 도커 파일을 수정을 하고 푸시 될 때마다 트리거에 대해서 소스 파이프라인과 소스 빌드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버저닝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미지가 구성되는 것들을 시나리오를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VM 서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되게 안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H에 구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커 허브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카피해서 레이어링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소스에 대해서 충분히 가져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대해서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실 용량 제한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있는 것들은 계정당 사실 최대 30개에 대한 레지스터리에 대해서 생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계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량 그리고 API 요청수 그리고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사실 별도로 약간 부과되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는 퍼블릭 엔드포인트와 그리고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안전하게 그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이 있고 현재까지는 현재 무료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컨테이너화된 이미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자동으로 배포하고 스케일링 및 관리를 해주는 오픈소스 형태인 쿠버네티스 서비스,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벌써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의 정의나 이런 것들 사실 내용을 얘기하실 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이걸 설치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스토리지는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마스터 노드 몇 개를 둬야 되고 그리고 워커 노드 몇 개를 쓸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CI/CD의 젠키스 연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쓰는 이유는 아마도 최고 장점은 사실 바로 관리에 대한 편리함이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클러스터에 대한 스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면은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마스터 노드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경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용자는 그 앱 디플로리 부분에 좀 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들은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워커노드에 대해서는 그 수분의 안에서 구성이 가능하고 CPU 메모리 기준으로 오토 스케일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뭐 퍼시스턴트 볼륨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NAS나 블록 스토리지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해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얼마 더 필요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컨테이너 레지스터리 상품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도커 허버에 대한 이미지 연동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정리를 하자면 왼쪽이 기존의 레거시 모델이고 오른쪽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쓰는 NKS 서비스로 요약이 되고 그죠? 네네. 오른쪽이 그러니까 관리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장점이 요약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며 사실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는 사실 히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실 이 검은색 화살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뭐 노드 설치 구성, 쿠버네티스 배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자동으로 배포되는 부분이고 사용자는 쿠버네티스에 관련돼 있는 운영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구현 및 개발에 대해 그리고 배포에 대한 것만 중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현재는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쿠베CTL 혹은 GUI 툴로 사용을 해서 워커노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좀 써야 될 것들이 뭐 헬름에 대한 구성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저희가 쿠버네티스 서비스 자체가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있으니까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DB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익스터널 DB에 대해서도 그리고 로그 어널리스틱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앞전에 이제 좀 더 얘기 드렸던 옵저베이션 부분 바로 여기서 넥스클리퍼 관련된 내용도 연동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매니지먼트 영역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음.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얼럿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럿이라고 하기에는 그 제일 처음에 심플 앤 이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된 목적은 사실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현황도 가능하고 전송 이력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강점은 REST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언어로든지 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심플 앤 이지 노티피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SMS, LMS, MMS 그리고 글로벌 SMS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푸시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로 해서 어디서든지 얼럿이나 메시지를 띄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번 데모는 사실 넥스클립에서 이제 얼럿 매니저에 얼럿을 보내는 부분을 바로 이 심플 앤 이지 노티피케이션과 연동을 해서 저희는 아마 추가적으로 LMS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노드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데모를 아마 보여드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창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쿠버네티스 위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동작시켜야 될지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진행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아니더라도 운영을 하는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 하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기반을 둬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미지로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성장을 이제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근데 그런 비즈니스도 어떤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성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해킹이 있다거나 아니면 트래픽량이 많은데 그걸 감당 못 했다거나 어찌됐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비즈니스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모두가 그거를 붙어서 대응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 이거를 가장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 가장 빨리 상황을 받아서 이걸 처리할 것인지 그런 관점들이 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장 빨리 잘 처리할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전달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이드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넥스클리퍼라는 제품 안에는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담당자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럼 그 담당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콘솔 환경도 제공해 줍니다. 장애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처리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처리한 내역에 대한 그 히스토리 관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던져주고 거기에 관련된 로그나든지 이런 걸 다 받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셉을 잡은 거고요. 거기서 작업할 때도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그 기량으로만 이거를 처리할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히스토리 있었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 제공해 주게 돼요. 그러면 뭐 기존에 처리했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스크립트를 날려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빈도 있게 반복이 됐다고 하면 그런 그 스크립트 날리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 그 스크립트를 보내고 실행하는 부분은 API를 추출해서 특정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만 누르면 해결된다든지 기타 도구들,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엔지니어면 뭐 처리할 수 있는 콘솔을 주겠지만 그 사람이 엔지니어 아니라면 권한을 갖고 있는 승인권자가 롤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이어놓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공이 돼야겠죠.
그리고 장애가 이제 잘 처리되고 나서 그 뒤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텀이라고 해서 사후 처리. 어떤 이슈가 생기고 나서 그것들이 어떤 증상을 보였고 이게 뭐 다음번에도 발생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반복됐던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반복되지 않게끔 만들고 만약에 이런 장애와 유사하게 다른 어떤 또 장애 여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해서 만약에 그런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스크립트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작업을 했던 부분을 API 형태를 만들어 놔서 미리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부터는 그 작업을 뭐 콘솔에서 작업할 게 아니라 바로 버튼만 눌러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쿠버네티스가 용량이 모자랐다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증설하고 이제 클러스터를 늘리는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그런 걸 보고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다음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처리했던 그 히스토리 그리고 그 처리를 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술적 요인 이런 것들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텀 회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다음번 장애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회의를 누군가는 리딩을 해야 돼요. 미팅 어레인지를 하고 그리고 뭐 그 이슈가 어떤 거고 그 관련돼서 처리 내역은 뭐 몇 번 티켓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다 이어서 전달해 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애 리포트도 제공이 돼야 돼요. 앞에 이제 포스트 모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장애를 조치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장애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서비스 손실률,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뭐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리포팅이 돼야겠죠. 왜냐면 그 결국에는 그 운영이라는 것도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사람이 그거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에 전달이 돼야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리포팅이 제공이 되고 또한 이제 현재 그 시스템에 대한 상태 이런 것들을 익스포터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의 양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간, 월간, 주간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당 그 리포트를 발송하는 채널을 통해서 상위 매니저한테 전달을 하고 우리가 그걸 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형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앞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거를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그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안에는 어떤 모니터링을 위한 데몬이나 에이전트가 별도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가도 안 되고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새로운 익스포터라는 걸 통해서 그 해당 서비스를 추적하고 그 특정 매트릭이라는 기준값을 추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수치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내 추세라든지 이런 걸 이제 메저링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서비스마다 적합한 익스포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복잡하죠. 넥스클리퍼 같은 경우는 그걸 자동으로 설치를 해줘요. 그건 뒤에 데모를 통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는 걸 잘 보기 위해서는 추적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익스포터가 가지고 있는 그 매트릭 값들을 긁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얼럿을 밖으로 쏴줘서 사람이 그걸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세팅과 컨피그레이션 잡는 부분이 진행이 되면 이제 서비스가 운영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걸 인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장애를 알려야 되고, 그 장애를 처리할 담당자가 누군지를 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다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 문제를 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API, 뭐 버튼 이런 걸 통해서 장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그 후속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일단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서비스 다운타임이 얼마인지 이런 거 다 기록이 되죠. 그리고 앞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업무에 대한 기록들이 다 히스토리, 인시던트 매니저를 통해서 히스토리 남게 되고,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이슈를 공유하고 포스트 모텀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점을 찾는 거고요. 이 내용들이 또 다시 이제 보고될 수 있게끔 리포트 채널을 통해서 나가게끔 되는 거죠.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쏴줘야 되는지를 그룹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제가 이제 얼럿 허브라고 이제 명칭을 만들어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장애 감지라든지 리포팅이라든지 이런 보고 체제 또는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알림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 채널을 이용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원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에 상위권자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고, 아, 우리의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비용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보통의 운영팀은 장애가 없으면 정말 운영을 잘하는 건데, 위에서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죠. 비용을 줄이면 사람이 줄고, 사람이 줄면 결국 장애가 터져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죠. 제대로 된 어떤 인지가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잘 동작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서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인프라, 그거를 이제 가상 환경에서 원격지로 접속해서 빌려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해당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늘에 구름에다가 선을 꽂아서, 천둥을 꽂아서 우리가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올린다. 그 해당 구름의 좌표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IP죠. 어떤 위치에 있고, 프로토콜 뭘 써야 되고, 그리고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만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클라우드가 이제 나왔던 배경은 이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하나의 물리적인 장치로서 관리해 줄 필요가 없게끔 하기 위한 컨셉으로 나오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 그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떤 그런 내 눈에 물리적인 부분만 없을 뿐이지 화면상에서는 자원 또는 자산으로서 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관리해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진짜 이제 확장 가능하고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게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서비스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뒤에 좀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12팩터라고 해서 원래는 사스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떠한 그런 팩터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가 지금 이제 그 도커 컨테이너에서 지향하는 부분이랑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도커뿐만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우리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되지 않고 그 컨테이너만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컨테이너가 증가하면 마치 인프라가 증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나오고, 그렇게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가면 우리가 그런 그 어떤 물리적인 장치, 그러니까 인스턴스에 대한 위치라든지 확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고려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이 관리를 못하는 포인트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서버에 수정하고 싶은데 그 컨테이너가 어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수정할 수 없고, IP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필요해서 별도로 익스포즈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거의 대세가 돼서 쿠버네티스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쿠버네티스가 해당 그 컨테이너를 늘려주고 옮겨주고 그 배포하고 롤백하고 이런 것들 다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랑 떼어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랑 이제 쿠버네티스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이제 많이들 쓰시려고 하고 쓰시는 것도 있고, 쿠버네티스 통해서 어떤 그런 많은 그 인프라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개선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쿠버네티스도 러닝 커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삽질,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쿠버네티스를 정복하고 나면 또 결국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도 프로메테우스가 필수거든요. 프로메테우스가 필수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속에 어떤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하나가 동작을 하는데, 그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제목도 있지만 인셉션이라고 하거든요. 내부에 들어가면 추적이 안 되고 장애의 원인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는 동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 모니터링을 위한 에이전트나 데몬이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지만 그렇게 쓰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그 익스포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 올리기 위해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VM에서
컨테이너를 올리는 앱 모더나이즈라고 하죠. 모더나이징 하는 그런 부분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또 배워야 되고, 그걸 하고 났더니 또 모니터링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배워야 되고, 또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했더니 프로메테우스가 각각 서비스에 적합한 또 익스포터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가 걱정할 게 아니라, 모두가 고민할 게 아니라 넥스클리퍼가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서 하나의 잘 만들어진 솔루션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만든 서비스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우리가 이제 동작하게끔 기능이나 저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고요. 베어메탈도 설치가 가능해요. 베어메탈이나 VM이 위에 올려도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테스트나 아니면 뭐 개발을 위한 환경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K3S를 자동으로 설치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경량화된 간단한 쿠버네티스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저희는 쿠버네티스 표준화를 했어요. 그 각각의 뭐 어떤 그 특정 그 뭐 각각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쿠버네티스 배포판이 있을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KS라고 해서 있죠. 일단은 저희는 쿠버네티스 표준화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 클러스터를 등록을 하면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메시징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과 이거를 뭐 자동화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구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해당 화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해당 쿠버네티스 이제 에이전트라든지, 그러니까 연락을 위한 에이전트, 설치를 위한 에이전트들이 올라가고 나면 그걸 한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도 기본적으로 다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뭐 AWS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또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서 다 보여줘요.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아웃바운드로만 나가고 인바운드로 못 들어가게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제 특정 그 이제 통신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뭐 비동기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한 화면에서 전체 여러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쿠버네티스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뒤에 또 데모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해당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 해당 쿠버네티스 내부의 서비스를 다 긁어서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익스포터라는 걸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3306 포트를 이용하고 있고 이거는 봤을 때 MySQL 같다 그러면 이건 MySQL 설치하자, MySQL 익스포터를 설치하자라고 해서 권고가 떠요. 그러면 그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익스포터 허브.io라고 해서 비영리 서비스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또 오픈소스로서 깃허브에 다운받아서 내부적으로 직접 구축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익스포터 허브 IO라는 그 외부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해당 익스포터들을 받아와서 설치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어놨어요. 그리고 익스포터를 설치하고 나면 익스포터는 이제 해당 그 매트릭 값을 추출해서 우리가 어떤 그 그래프 하나나 이런 걸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시각화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해당 매트릭 값에서 보내주는 특정 값을 필터를 해서 얼러팅을 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PU에 대한 인계치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담당자한테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익스포터와 얼럿 룰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요.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프나 대시보드도 MySQL 전용 대시보드도 저희가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스포터 허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제 컨트리뷰터로서 참여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올려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연동이 돼서 지금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얼럿 룰은 감지해야 되는 부분들, 그 해당 서비스에 맞게끔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스레스홀드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활성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정도만 보이는 거고, 나중에 설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원격지의 서비스, 이제 웹 서비스에 붙어서, 데이터 센터나, 우리가 이제 밖에서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다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얼럿이 발생이 되면 이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 서비스 단위로 그룹으로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이제 서비스는 보통 세로축으로 보는데, 뭐 세로축이라는 건 뭐 기획자, 개발자, 뭐 DBA 이런 식으로 있고, 가로축은 이 인프라에 대한 호리존탈 영역, 가로축은 그 전체적인 거버넌스라든지 어떤 기술을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랄이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 서비스가 배포 이후 증상인지 아니면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값들이 이상이 있는 건지 따라서 이거를 개발자나 아니면 그 프로덕트 오너나 그렇게 이제 그 증상을 얼럿을 보내줄 수 있고, 이게 뭐 자원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면은 이 데브옵스 엔진한테 보내서 장애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하게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증상을 받아야 될 하나의 그 연락처로 이렇게 잡아두는 거죠. 네, 먼저 콘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VPC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따로 여기 장에서는 정리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PC나 이런 것들 다 선택하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노드 풀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8점, 16점 공사들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분투로. 그리고 현재는 제가 3개로 설정을 하고 추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바로 이 로그인 키에 관련된 내용이고, 키는 자동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방금처럼 운영 중으로 끄게 되고, 이 운영 중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그리고 VPC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쿠베 컨피그에 대해서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K8S 관련된 플러그를 이용을 하면은 손쉽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노드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현재 돌리고 있다는 것들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디플로이까지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쿠베 CTL 명령어를 통해서도 그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쓰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부분인데요. 처음에 오브젝트 스토리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공개를 할 거냐 공개하지 않을 거냐 그것도 선택을 하지만 저는 공개 안 함으로 하고 버킷을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아까 만들어냈던 버킷을 선택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바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퍼블릭 엔드포인트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한 설명이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커 명령을 통해서 도커 푸시, 그리고 처음에 필요했던 도커 로깅, 도커 푸시, 그리고 도커 풀들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충분히 접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CLI로 접근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로그인을 하고 제가 만들어냈던 도커 파일에 대해서 도커 빌드를 먼저 시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구성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도커 빌드를 해서 빌드가 끝나고 나면은 태깅을 한번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도커 푸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컨테이너 이미지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태깅됐던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총 제 거는 좀 많네요. 11개가 나오는 것들을. 그리고 그 11개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이 현재 되어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고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심플 앤 이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생성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서 제일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등록 번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메시지라는 것들을 먼저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레저베이션 부분이 해당이 되고, 저희가 레저베이션, 즉 발신 번호에 대한 등록은 현재 2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쉽게 핸드폰 인증을 통해로 제 번호로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이제 시크릿 키와 그리고 액세스 키 아이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센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매뉴얼이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SMS API를 사용을 하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RESTful API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 포인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NS 같은 경우에를 파이썬 플라스크로 이용을 해가지고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SMS 기능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예제로 한번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거를 제가 데모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데모를 지금 시연을 좀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회원가입부터 해야 되고요. 회원가입을 먼저 실행하고 뭐 싱글 사인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입이 되고 나면 이제 마찬가지로 싱글 사인온 통해서 로그인하게 되죠. 로그인하시면 지금 해당 랜딩 페이지가 보이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등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클러스터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스크립트 생성해 드리는 걸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베어메탈이나 이런 걸 올리시면은 기본적으로 K3s를 올려서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크립트 생성된 거를 카피해서 콘솔에다가 이제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하면 지금 쿠버네티스 연결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위에 가서 네임스페이스라든지 기본적인 설정 그리고 필요한 컨테이너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설치를 하고요. 거기 관련된 것들을 다 피드백을 던져줘요. 그건 이제 사스 쪽으로 반영이 돼서 해당 사스 서비스에 해당 클러스터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다 비동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멀티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을 하고 심지어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뭐 하이브리드 베어메탈 이런 것들 또는 뭐 오픈스택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해당 쿠버네티스 위에 저희가 드렸던 스크립트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해당 클러스터 위에 동작하는 서비스들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 다 값을 다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여기서 그 조회가 되고 설정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에디터를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콘솔에 들어가서 각각 작업하지 않고 이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 다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여러 장비를 한꺼번에 설정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하나 대시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클릭 하나만으로 그래프하나 대시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활성화된 그래프하나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보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해당 대시보드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액세스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얼럿이 왔을 때 그 얼럿이 전달될 수 있는 그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 그룹에는 이제 뭐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뭐 슬랙이라든지 슬랙 채널이라든지 SMS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문제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그런 내용을 이제 얼럿을 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이제 클러스터가 등록이 됐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뭐 네임스페이스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에 이제 서비스 구성도 볼 수가 있고 해당 서비스를 클릭을 하면 그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익스포터를 설치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 이런 설정들이 있고 익스포터뿐만 아니라 익스포터에 이제 필요한 얼럿 룰이라든지 그래프나 대시보드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설정 변경을 통해서 해당 부분이 에디터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동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프판을 이제 수동으로 설정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미 익스포터 허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영리 서비스로서 오픈해둔 익스포터 허브 IO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럿룰의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UI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버튼식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전용 이제 그래프판도 이 화면처럼 이제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있는 서비스를 보고 거기에 이제 익스포터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 서비스별로 이제 그 소팅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설치 가능한 익스포터들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 곳이죠. MySQL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MySQL 쪽에 설치 가능한 게 있고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패턴이나 이 포트를 봤을 때 이거 MySQL 같은데 MySQL 익스포터를 설치할래라고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다 할 수가 있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언론 룰에 대한 부분, 임계치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적용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터 허브 IO라는 그 이제 저희 그 외부에 있는 서비스에서 해당 익스포터 설치를 위해서 햄 차트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쿠버네티스에 동작을 시켜서 설치를 진행하는 거죠. 네,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익스포즈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 마크 에즈 익스포터라고 해서 해당 익스포터를 우리가 서비스로 별도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외부로 뽑아줍니다. 그럼 저기 위에 보면 보이죠? MySQL 익스포터라고 활성화 됐어요. 이제부터 이제 그 익스포터 추출해주는 매트릭 값에 의해서 얼럿 룰에 의해서 그런 패턴이 봐지고 그런 패턴에 의해서 이제 장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 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원래는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희가 다 자동으로도 하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 한 번에 우리가 그 서비스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그 해당 서비스 위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익스포트 설치해서 전체 과정이 끝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MySQL 익스포터를 제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MySQL 익스포터가 아니라 MySQL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MySQL 파드가 내려간 거죠. 뒤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리티컬에 떴어요. MySQL이 다운됐다고 떴고 저 부분이 이제 얼럿 룰에서 걸러지고 지금 저희가 바로 이제 그 해당 룰을 그 캐치를 해서 이거는 이제 이슈라고 이슈 라이징을 바로 하는 겁니다.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티켓팅을 하고요. 해당 부분에 이제 코멘트를 줬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인시던트 매니저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일어났던 장애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건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부분이라서 여기는 뭐 지라를 기존에 쓰셨던 분도 있으면 그걸 써서 연동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해당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스에 다 지원해주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뭐 티켓팅 관리하는 부분들은 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요건 조금 빠른 배열로 좀 재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네, 티켓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앞에 이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외에 이제 어떤 서비스로 고객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쿠버네티스 자체가 배우는데 어려운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동작하는 것들 잘 보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익스포터에 대한 이해들도 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구성을 앞단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곳이라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만 잘 만들어 두시면 그 전체적인 뒷단 운영을 위한 부분 그리고 뭐 데이터를 보기 위한 부분들도 다 저희가 하나의 라인으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파나 이런 것들도 조금 친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어놨던 그래파나 뭐 대시보드에 대한 템플릿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오픈소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쉽게 받아 쓰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클레버라는 오픈소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클레버는 프라이빗한 공간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나면 클레버가 그 넥스클리퍼라는 그 웹 서비스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업무들을 가지고 와요. 태스크들을. 그러니까 사스형 솔루션인 넥스클리퍼에 들어가서 설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사무실, 우리 집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태스크를 넥스클리퍼 서비스에 적재를 해둬요. 그러면 클레버라는 에이전트가 거길 가서 넥스클리퍼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태스크를 가지고 와고 그 처리한 이력들을 이제 쏴주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트워크가 다른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웹 서비스 화면에서 나의 이제 프라이빗한 자원의 설정 부분 이런 것도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6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서 데이터 센터에 상주하는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밖으로 안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고객의 환경에 다 로컬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을 하는 그 환경에 대한 구성도 자동으로 하고요. 그 환경에 대한 구성한 거를 확장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요. 이제 글로벌 뷰라고 해서 지난 이제 데모,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제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는 고객이 가장 필요한 게 글로벌 뷰가 아닐까 싶어서 매트릭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고객이 내부 환경에 두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가 외부에 절대 나가지 않아요. 외부에 나가는 건 메타 데이터 정보죠.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고객분이 볼 수 있게끔 이제 가져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저희 서비스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고객 환경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바이패스 보내주는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외부에 있다.
그 외부에 있을 경우에 그 설정이 안 보여요. VPN을 연결하면 보이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에 대한 그 메타값 정도는 VPN 설정 없이 다 볼 수가 있지만, 고객이 만약에 프라이빗한 공간 외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작업을 위한 VPN 별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보안이 고려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데모나 저희가 이제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 지금 좀 자세하게 우리가 주로 내세우는 그런 피처들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들은 다 여기 샘플 코드랑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넥스클리퍼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알람 다 해야 돼요. 알림 띠링띠링 필수고. 네. 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조댓구알. 조댓구알. 조댓구알이죠. 네, 네. 기다리던 고대하던 라이브 Q&A 시간이 왔습니다. 각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넥스클리퍼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던 거를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그중에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랄프님께 여쭤볼게요. 이 옵저버빌리티가 요즘 되게 뜨고 있는 화두죠. 근데 옵저버빌리티가 진짜 강점은 뭔가요? 앞에 제가 그 영상으로도 소개를 잠깐 드렸지만 모니터링의 일부분인 거고,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게 기존에는 어떤 그 장애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걸 봤다면, 옵저빌리티는 뭐 트레이싱이라든지 로그, 그리고 이제 매트릭이라는 값을 통해서 지금 수치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뭐 스레스홀드를 잡아놓은 걸 통해서 얼럿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게 그 누적되어 있는 것들,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어떤 트래픽이라든지 뭐 장애라든지 이런 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포 이후에 생기는 징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 개선 이후에 생기는 부분들,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뭐 그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적으로도 변화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다 이런 걸 이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래를 좀 더 준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와 관련된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랄프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하시고 이번 협업하시면서 반대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쪽에 좀 궁금하셨던 내용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번 준비뿐만 아니라 제가 그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고 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한 그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쪽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저는 조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기존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썼던 것들과 이제 크게 UX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뎁스가 간단하고 쉬워서 쓰기가 편했고, 좀 흥미있었던 거는 어떤 콘솔 창에서 제가 작업을 하는데 딜레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선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처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딜레이 없이 작업을 했고, 이거는 진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슈 라이징을 하거나 티켓을 오픈해야 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로컬에다가 메일을 쓰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개설이 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뭐 그 로컬에서 그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이미 다른 이제 뭐 시장의 그 시장을 점유한 그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랑 로컬에 있는 업체랑 비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고객 친화적인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메일로 그런 요청 안 해, 이메일로 영어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편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 되게 영어로 안 해도 되는 부분 다 말씀주세요. 네. 되게 편하고. 제가 뭐 네. 영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밖에다가 잘하시죠. 못한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네. 못합니다. 못한다고 말은 하진 않지만, 한글로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대표님 얼마 전에 영어 발표하신 것도 봤는데요, 저는. 아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하. 아하. 네, 창아님께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창아님,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점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강점은 사실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클라우드 리소스와 사실 결합 등을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이 많고요. 뭐 만약에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만약에 안 쓰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이걸 증설시키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저희 클라우드 리소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다 결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많은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이 관련 쿠버네티스는 사실 마스터 노드에 대한 관리나 또 이걸 HA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아키텍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카탈로그 내에서는 다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관리에 대해서 그 우런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 주로 이제 맡겨주시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고 앞전에 랄프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사실 타 CSP에 대해서 이런 쿠버네티스에서 만약에 장애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빠른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강점을 사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클라우드 인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지정우님 질문, 네, 인사이트 드렸고,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 아까부터 계속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 ncloud.com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들어오시면은 요금 계산기라고 바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은 서비스마다 요금 정책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타사 서비스랑도 정책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품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제품은 좀 싸다 혹은 어떤 제품은 비싸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수준이 어떻다 이렇게 가격 수준이 어떻다 딱 잘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 요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랄프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알러트 매니저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그 아까 문자 보내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심플 앤 이지 노티피케이션 센스라고 하는데 그 두 개 연결 좀 쉽게 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요거 많이 궁금하셨습니다. 예. 네네. 그 프로메테우스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언론 룰 통해서 스트레스 홀드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발생한 것들을 이제 언론 매니저를 써주는데 언론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스태틱하게 설정을 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컨피그를 바꿔야 되죠. 그런 부분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재가동하는 그런 약간 리스키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태틱하게 정해놓고 쓰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정하는 그런 그 SMS 서비스도 일종 하나의 채널로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얼럿 허브라고 해서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얼럿 허브는 이 장애가 어떤 패턴이고 주로 이제 누가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그 담당자를 분기해서 따로 보내줘요. 예를 들면 초기에 이 서비스 론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은 뭐 10명이면 10명한테 다 가겠지만 그게 얼럿을 가고 이거는 지금 쿠버네티스 자원에 대한 문제네. 그러면 이거를 그 얼럿을 10명 중에 한 명이 이거는 내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내가 처리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앞에는 누가 질문도 주셨지만 그 해당 메시지나 이런 데서 API를 클릭해서 콜백을 받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사인을 자기한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부터는 장애가 그 사람한테만 이제 갈 수 있게끔 또는 그 사람과 세컨더리 처리자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은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기 위해서 얼럿 허브라는 것을 통해서 특정 패턴에 따라서 가변값이 바뀌게 그러니까 얼럿 룰에 얼럿 매니저에 박혀 있는 거는 그 하나의 그 담당 채널이지만 거기에 통해서 그 받게 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그 패턴에 따라서 분기를 해주고 그때 이제 그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SMS 거기 채널을 통해서 발송하게 되면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거기 등록해놓은 뭐 다른 뭐 슬랙이라든지 이런 거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구현되는 거 아니고요.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그거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하님께도 한번 질문 더 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많이 주셨던 질문인데 그 쿠버네티스의 도커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요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쿠버네티스 자체에 사실 컨테이너 D에 대해서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 컨테이너 D에 돼 있는 그 CRI 플러그인들 처음에는 사실 약간 저도 예전 모델에서 봤을 때는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했는데 이게 이제 플러그인 구조로 바뀌면서 사실 이제 컨테이너 D가 거의 바로 잡았죠. 그래서 사실 지금에 봤을 때는 저희도 그렇지만은 컨테이너 D에 대체가 되고 있으며
사실 컨테이너 D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뭐 CPU,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성능까지 객관적 수치에서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라이트한 걸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굿즈 당첨자 발표 시간인데요. 제가 10분을 일단은 선정을 대략 했습니다. 두고두고두고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어렵네요. 10분. 죄송한데 제가 다 떨립니다. 네. 60초 뒤에 공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럼 욕먹을 것 같고요. 안 바로- 됩니다. 안 됩니다. 엄청 욕먹을 것 같아요. 예, 두고두고두고두고. 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 한 70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고생하신 송창아님, 랄프, 양지웅님 두 분께도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웨비나 녹화본은 내일 유튜브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유튜브 검색해 주시면은 거기서 다시 보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메일 드릴 때 다시 보기 링크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부탁드립니다. 띠링띠링.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네.